김용민 브리핑. (2017년 1월 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가 한국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에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대략 8분 정도의 길입니다. 주요 부분을 5분으로 추렸습니다. 들어보시죠. 휴학을 하지 않고 독일로 오신 거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휴학 처리를 하고 오셔도 됐는데. 저는 자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퇴가 안 들어가요. 그걸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한테? 네. 그러면 담당 교수는 그때 누구? 저는 아예 그땐 학교를 간 적이 없었고 담당 교수님이고 뭐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2달 만에 독일 와서 바로 여기서 말을 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누군지 사실상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덴마크요? 예. 9월 말에 왔어요. 9월 말부터 그럼 여기 계속 쭉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독일 가셨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독일에 비자 때문에. 네, 비자가 독일 비자로 나와 있고 저희 집이 독일에 슈미텐에. 슈미텐에 있어가지고. 그럼 나간 건 아기랑만 확실해요.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네.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삼성에서 구입해준 말은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삼성이 사실 차랑 말이랑 그런 거 다 가지고 가신다고 해서 알았다라고 말하고 저는 지금 제 말, 어린 말들이랑 한국에서 갖고 온 말 한 필 남았거든요. 그 말만 가지고. 그럼 이거 승마장이에요? 네, 여기 승마장에 있어요. 현재 신경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네, 애기가. 애기가 거기서 보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말도 그만 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사실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우 전무님께서 저한테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박원우 전무님이랑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본인 앞으로 지금 해외 재산 도피 혐의도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근데 대해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그래서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 집을 샀는데 한국에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그러고 일단 막 조세 포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독일에서도 저희가 세무사를 쓰면서 세금을 다 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에 건 모르고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머리 식히려고 말 타지 않을래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갑자기 박원우 전무님께서 삼성이 선수 6명을 뽑아서 말을 지원을 해준다더라 사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래서 6명 지원을 하면은 그냥 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탔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남편이 집에를 갔어요. 한국에를 돌아갔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막 엄청 예뻐하던 고양이가 죽어서 펠리스 그런 것 때문에 한참 방황을 할 때 제가 말을 안 탄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이모라고 이렇게 호칭을 불렀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가 그게 언제예요? 일하실 때 뵀어요. 그게 언제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혹시 엄마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 제가 혹시 전해 들은 부분 없나요? 시대에 전에 들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가지고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할 때였어요. 저는 신림동에 살고 어머니는 강남구에 살고 그때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라도 혹시 뭐 전해 들은 얘기는 없고요? 네, 없고요. 일단 그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이 누군지 알 것 같고요. 백 실장이요? 백 실장이 누구죠? 아니요, 그 주사 아줌마 무슨 주사 아줌마? 나오시는 분은 누군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차은택 씨도 전 딱 한 번 봤어요. 그 테스타로자라는 커피숍에서 차은택 씨도 딱 한 번 봤어요. 언제 그 지금 데이비드 윤이 계속해서 보호했을 아니요, 거라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데이비드 윤은 저랑 연락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나라 전체를 들썩이던 자가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 놓고는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청산유수로 말을 이어갈까요? 내용을 분석해보지요. 휴학하지 않고 왜 유럽으로 건너왔는가? 라고 물었을 때 본인은 자퇴를 원했는데 처리가 안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라면 정유라가 원치도 않는데 교수들이 기를 쓰고 정유라의 학점을 유지해준 꼴입니다. 삼성이 자신에게 사준 말과 차를 회수해 갔다고 하는데 삼성이 애초에 말과 차를 사준 것이 아니라 빌려줬다는 식으로 스토리를 짠 흔적이 보입니다. 자신의 엄마로 알려진 최순실과의 불화를 최대한 부각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사실 정유라가 최순실과 갈등을 빚은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으로 건너와서까지 삼성의 어마어마한 혜택과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모녀간 대화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 여기에는 빈틈이 보입니다. 그래서 둘이 제3자인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를 사이에 끼고 대화를 할 정도의 갈등이었다는 주장 역시 무언가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흔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나도 모르게 엄마가 무얼 했다. 이런 맥락 말입니다. 특히 수상한 점은 자신의 재산 관련 논란에 대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증여받았는지를 소상히 밝힌 부분입니다. 논란이 된 조세 포탈 의혹과 관련해서는 완납했다라고 강조했네요. 아울러 본인에게 불리한 대목은 남이 일러준 대로 사인만 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는 초등학생 때 보기만 했다. 누가 묻지 않았는데도 만난 카페 장소까지 대면서 차은택은 딱 한 번 보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유라의 수상한 인터뷰에 진실의 모든 것이 담겼다는 판단 유보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 오롯이 특검의 몫입니다. 광고 듣고 김용민 브리핑 1월 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정유라가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면 자진 귀국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일생이 특혜더니 피의자가 돼서도 특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언제쯤 철들까요? 박근혜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부당하게 엮었다라고 주장했지요. 자, 그런데 비서들이 작성한 말씀 자료에도 버젓이 삼성합병이 이재용의 지배력을 강화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의 말로 반박이 됩니다. 뇌물죄면 받은 사람 박근혜만이 아니라 준 사람 삼성도 걸립니다. 삼성은 내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지원했다라는 취지의 수사 대응 전략을 최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죄를 피해 가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국회 위증죄가 이재용을 기다립니다. 안종범이 대한항공 인사청탁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기무사령관은 보고라인도 아닌데 우병우한테 비선으로 보고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이 대놓고 청탁하고 기무사령관은 대놓고 군기를 흔들고 제가 만약 헌법재판관이면 탄핵이 늦어졌을 때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국민 78%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는 대선 이후가 좋다라는 여론이 반 이상 됐고요. 개헌 방식은 기존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대통령 권력을 나누자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발언 들으셨는데요. 입맛만 다시게 됐습니다. 정유라가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면 자진 귀국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2살인 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를 보장받는다면 강제 송환 거부 절차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유라를 도왔던 여성들 이야기로는 정유라 혼자 아이를 돌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모성이라고 치지요.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런 의사를 전달받고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유라는 덴마크 올보르 법원에서 열린 예비 심리에서도 석방을 전제 조건으로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정유라는 삼성이 스폰서를 해서 말을 타러 독일에 왔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라면서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덴마크 법원 구류 심사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신문에 정유라가 이렇게 답변한 것인데요. 또한 엄마 최순실이 몇몇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을 뿐 삼성에서 준 돈에 대한 것은 승마 코치와 엄마만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두에서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정유라는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치밀하게 법률적 조언을 받은 듯 자신에게 적용될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모든 혐의를 최순실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만든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이런 내용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해 7월 박근혜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할 때 만든 자료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박근혜가 인지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대목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대통령 박근혜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최순실 모녀를 지원했다는 취지의 수사 대응 전략을 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박근혜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하며 승마 지원을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받은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하며 뇌물죄를 피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위증 혐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에 대한 지원 사실을 나중에 보고받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보 연기도 당연히 거짓이었겠지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통령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의 비서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구심이 증폭된 박근혜 오촌간 살인사건에 이 사람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박근혜 일가의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이 재조명됐지요. 숨진 주모 씨가 방송 제보자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제가 주진우 기자와 어제 연락했는데 오촌 살인 사건과 관련해 박지만 비서는 자신의 취재 대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지만 비서 이 사람은 박용수, 박용철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에서 VIP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메모에는 당시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던 고모 씨의 실명과 그를 연임시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안종범으로부터 박근혜가 고 씨 이름을 불러주면서 지시했다. 이런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안종범은 박근혜의 지시로 대한항공에 전달했고 실제 고 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앞선 보도는 최순실이 고모 씨를 밀어줬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박근혜는 최순실의 심부름을 한 꼴입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각종 기무사 내부 정보를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무사, 군의 국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에 따르면 조현천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차세대 전투기 FX 시설사업 로비 실태 보고서를 우병우 당시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서 말입니다. 한편 전달된 보고서에는 현대 대우건설이 국방부 특별건설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 국방부는 우병우 수석의 지시로 심의위원 68명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충청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앞서는 조사 결과가 많았습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반기문이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을 2배 이상 앞선 것과 비교하면 변동폭이 컸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분석을 내놓았네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다. 반기문이 적극적인 출마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청 지역 특유의 본심을 숨기는 성향이다. 그런데 정치학자들 견해는 다릅니다. 그냥 반기문 지지율 하락이란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조기 대선이 열리면 투표할 생각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0대의 92%가 투표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투표율이 69%였던 20대 투표자가 최대 17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표차는 108만 표 차이였습니다. 20대가 대통령의 얼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4명 가운데 3명 이상은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6%가 대선을 치른 후에 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개헌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감하면서도 성급한 개헌 추진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개헌 방향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보다 기본권 보장 확대를 요구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경제 민주화가 꼽혔습니다. 한겨레가 어떤 통치 구조가 맞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개헌 관련 여론조사였습니다. 여기에 응답자의 약 38%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아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내각제니 이원 집정부제니 하는 대통령 권력 빼기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행 대통령제의 틀을 크게 흔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씨, 어쩝니까? 탈당 선언을 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너희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선거로 4선 6선을 했다면서 당내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네, 박근혜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요? 이정현은 나는 호남 출신으로 이 당에 들어와 33년 동안 애쓴 죄밖에 없다면서 울분을 삭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인적 청산 대상으로 본인의 이름이 보도됐는데 한마디도 자신을 두둔하지 않아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네, 언제까지 호남 흑수저 타령입니까? 손에 장이나 지지고 나서 할 이야기 같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015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수는 약 107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빈집이 사상 처음 1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입니다. 2050년에는 빈집의 수가 전체 가구의 10%인 300만 가구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발표됐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빈집이 급증해서 사회 문제가 된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집값이 바닥을 치고 있다. 이때 사야 한다. 라는 식으로 보도한 적이 없었나요? 그런데 빈집 타령이라니.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내가. 머리 아프실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신연예인 지역 중령탐정 김정일 왕이 된 그네 이런 거 만든 오인용하고요. 다이묘 전선 후레시아 홍수 구락부 이런 유명한 작품 감독님들이 신작을 연재하는 곳이에요. 유튜브에서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정유라가 내 엄마는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이모다 이랬나요? 카카, 그게 사실입니까?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았어요?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이게 설명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된 것으로 기억이 돼요. 사실 아닌 게 더 힘을 가지고 사실같이 나가고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는 그냥 귀뚱으로 돼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님이 뽕이라고 이 새끼야. 응? 한국말을 못 알아쳐먹어? 카카, 문영표가 다 불었습니다.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을 지지하라고 카카가 국민연금에 지시했다고요. 또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으로 덕보는 사람은 이재용이라고 카카가 회의에서 하신 말씀 기록이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이젠 삼성도 카카가 하도 협박해서 하는 수 없이 정유라한테 돈 주었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증거와 증언은 나는 모른다. 이 한마디로 무력화시킬 수 없지요. 기자들 한 번 더 불러. 내가 설명을 추가로 해야겠네. 이거 뭐 나하고 무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쳐먹고 있으니. 자, 기자간담회 연락 하세요. 응? 이런 간담회는 문제 없다. 이런 유권 해석도 받았어. 응? 그러니까 수시로 열자고. 카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말. 카카, 특검이나 헌재에 나가서 당당하게 발언하십시오. 카카, 간담회 할 때 이 간하고 같은 한자어의 다른 단어 아시는 거 있습니까? 간담회 할 때 간? 알지? 1번 강간, 2번 간절, 3번 간보다, 4번 약간, 5번 간경화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벽두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기사가 본물 터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중국 당국이 한국으로 가는 전세 비행기의 운항을 불허했다. 네. 이런 소식이 연말에 이미 나왔는데 예.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들로 가는 전세기는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는데 예. 한국으로 가는 것만 딱 막았더라. 이런 보도가 어제 연합뉴스에서 나왔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사드 보복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삼성과 LG가 만든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여기에 대해서만 중국 당국이 보조금을 안 주기로 발표했다. 근데 발표 날 오전에는 보조금을 주는 걸로 돼 있다가 오후에 삼성과 LG 것만 쏙 뺐다. 이러면서 분명히 이게 사드 보복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전세기 운항에 대해서도 한국으로 가는 것만 콕 찍어서 불허한 거고요. 예. 1월과 2월 2달 동안의 운항 불허는 이미 정해진 상태고 예. 그럼 3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그때 가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사드 강행 여부에 따라서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운항 불허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로의 여행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곧 춘절 아닙니까? 이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의 여행사들 1월 관광객은 이미 모집해 놓은 상태인데 예. 이걸 실현할 방법을 못 구한다면은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은 중국 여행사들 입장에서도 1, 2월뿐만 아니라 3월 이후에 관광객도 모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니까요. 예. 전체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 더해서 저가 여행을 규제한다라는 빌미, 명목으로 지금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 20%를 줄이겠다라는 방침 역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예. 그 방침은 4월까지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하, 대단한데요. 중국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관광객이 또 찾아오는 나라인데 어떻습니까? 중국이 그 새해에도 사드 반대 이 뜻을 굽힐 마음이 없는 상태지요? 전혀 없습니다. 중국의 외교부 장관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이론지에다가 기고문을 실었는데 예. 사드 반대가 올해 중국 외교 방향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왕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를 굳건히 추진해 나가되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체제 전환이라는 투트랙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제 중국이 천명한 내용이고요. 예.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견지하면서 핵 문제를 빌미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이런 보복은 계속되고 또 확산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군요. 예,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 사드 보복 행위가 있다라고 확인을 먼저 했고요. 예.
그래서 한국이 대중국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한국이 대응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뭐 중국의 처사가 대국답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 사드 갈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강대국 정치인데 거기에 대한 보복은 한국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예. 그렇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지금 사드 강행을 주도하는 측면, 그렇게 무모하게 고집을 부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중국 탓만 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평소에 주권 국가로서 이런 대국의 횡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목소리도 내고 말이죠. 그랬다면은 윤병세 장관이 뭐 대응한다 이런 말에 힘이 실릴 텐데 그냥 우스워 보입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구체적으로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미국이 그 올해 예산 중에서 사드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해서 이게 또 무슨 의도인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미국 정부가 최종 확정한 2017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사드 예산이 고작 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4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사드 한 개 포대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조 5천억 원이기 때문에 4,400억 원이라고 하면은 한 개 포대 설치 비용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소식을 국내에 처음으로 전한 게 민중의 소리였는데, 예. 민중의 소리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나머지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사드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은 사드 추진을 뭐 상당히 숨고르기를 하면서 천천히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비용을 한국에다가 떠안기기 위한 것이다? 아니, 근데 지금 한국군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액 미군이 되는 거다,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예. 민중의 소리 같은 해석이 있고, 또 어떤 전문가는 지금 방금 김용민 PD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사드 배치를 적어도 올해만큼은 유보하겠다, 아니면은 조금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더 정확한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고, 예. 추가로 취재를 한 다음에 다음번에 한번 다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한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아니, 트럼프의 기조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 올해부터 이걸 바로 떠넘기려고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예산은 오바마가 짰을 그렇습니다.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추가 취재를 기대하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문제 때문에 다시 중국에 다녀오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예, 이번에는 작년에 간 사람들하고 조금 멤버가 달라졌는데요. 예. 송영길 의원, 그리고 윤해, 윤관석, 박정 의원 등등 해가지고 8명이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중국을 방문해서 이번에는 왕이 외교부장 같은 중국 고위급들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예. 송영길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 관광객이 28%가 줄었고, 또 서울 시내 면세점 매출이라든지 또 백화점의 중국인 대상 매출,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만큼 줄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중국에 가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왕이 외교부장을 직접 만난다고 하니까 뭐 중국 측 입장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겠지만 어쨌든 한국에 대한 보복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도 의원들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갈 때 새누리당이 뭐 매국 행위다, 4대 외교다, 이렇게 비난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아침 회의 때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4대 외교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언론들이 정우택 의원의 말에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조선일보가 민주당 의원들 방중 소식을 짤막하게 쓰기는 했는데 예. 새누리당의 공격, 이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사드 보복이 현실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이거를 마냥 비판할 일도 아니고, 또 작년 방중 때도 사실 비판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중동도 여기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대로 된 여당이라고 하면은 새누리당이 먼저 중국에 가서 뭐 따지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야당이 그걸 대신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친미 매국 행위를 했고 또 친일파에 후예들인 새누리당이 4대 외교 운운하는 것은 참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속아 웃을 일입니다. 예. 자, 황준호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용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 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 보고용. 에? 서면 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뭐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가 1월 1일 그야말로 반격을 가했는데 하루 만에 이 반격의 논리가 다 무너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들을 쭉 종합해 보면서요. 특히 이제 밤에 JTBC, TV조선 이런 뉴스 보도를 보면서 좀 묘한 생각이지만 천운이, 하늘의 운이 박근혜한테 있지 않구나. 이게 좀 너무 종교적인 발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운조차 박근혜 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운조차 박근혜 편이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1월 1일에
기자들을 뭐 노트북하고 휴대폰도 못 들고 들어가게 한 기자간담회, 예. 뭐 그걸 기자간담회라고 부를 수 있을지조차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반격의 모임을 했었는데요. 예. 근데 거기서 적어도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는요, 지금 뇌물죄 적용 여부가 관심사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의 전략이 하루 만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박근혜가 회심의 승부수 개헌을 들고 나왔을 때, 예. 그 당일인가요? JTBC가 바로 태블릿 PC 보도를 해서 논리가 뭐 박살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때도 제가 참 이 박근혜의 정치적 승부수가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날아가는 걸 보고 통쾌하면서도 신기했는데, 예.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 승부수요. 뭐 그걸 승부수라고 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나를 잘못 잡은 셈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가 이걸 1월 2일이나 3일에 열었다면 전략을 명확히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2일 어제 하루 만에 중요한 변화가 특검에서 있었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삼성 합병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문영표가요. 예. 어제 다시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JTBC 뉴스룸 단독 보도를 보니까 문영표가 특검에 와서 입장을 바꿨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말이 없었는데 어저께 특검에서 이건 박근혜가 지시를 해서 삼성 합병에 관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게 JTBC 보도였습니다. 예. 또 그리고 그거보다 몇십 분 빨리 나왔던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니까요. 2015년 7월에 박근혜하고 이재용이 안가에서 만났는데 안종범이 준비한 대통령 말씀 자료를 보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배경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삼성의 후계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대통령 말씀으로 들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보도들을 보면 뭐 박근혜가 왜 승마 지원이 지지부지하냐 하고 이재용한테 역정을 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삼성의 후계 문제가 내 임기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예. 또 TV조선 단독 보도를 보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시나리오를 미리 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나리오대로 하고 심지어 나중에 비판이 나오면 여기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문건도 미리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상식적으로 짐작해왔던 그 일이죠. 삼성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정유라한테 퍼줬고 예. 그 대신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 최정점에 박근혜 최순실이 있다 이건데요. 예. 이게 지금 어제부터 문영표의 입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박근혜를 얼마나 꼬이게 했냐면 1월 1일에 박근혜가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 박근혜의 전략은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아무 관계 없어.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예. 이게 이제 편의상 전략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요. 이것도 전문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엇하고 삼성 합병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국민들, 증권사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였잖아요. 이게 헤지펀드의 공격을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것이 무산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20여 개 거기에서도 거의 한 군데 두 군데 빼고는 이것을 다 해줘야 된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저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런 큰 일을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잘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당연히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에서는 챙기고 있었겠죠. 거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것은 국가의 올바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전략 1번하고는 조금 다르죠. 전략 1번은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건데 지금 이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일보 같은 보수 언론이 펼치는 논리입니다. 삼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 박근혜가 개입했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건 국익을 위해서야. 이런 논리를 박근혜가 지금 처음으로 차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이걸 전략 2번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1번 전략이 나가리 되면 2번으로 전환을 할 여지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예. 국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조금 언지를 했다. 이런 여지를 남긴 겁니다. 근데 제가 박근혜라면 여기에서 말을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멍청하게 마지막에 한마디를 또 덧붙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그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엮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그것은 이렇게 이제 말을 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박근혜는 뭐 그냥 주술이 전혀 이렇게 호응이 안 돼요. 예. 네. 근데 이제 문맥도 전략 1을 썼다가 전략 2를 썼다가 맨 마지막 말은 다시 전략 1로 돌아온 겁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를 한 번 더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담회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의 참모진이 굉장히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략 1하고 2를 혼재했는데 1을 쓸지 2를 쓸지 명확히 못했어요. 예. 그리고 명확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1과 2를 다 얘기하고 그중에서 1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러니까 나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무관하다 쪽에 방점을 둔 걸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아작이 난 거죠. 문영표가 그냥 털어놔 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요. 예. 그리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가 삼성 지배구조 개선을 임기 내에 마쳤으면 좋겠다. 이 멘트가 안종범 수첩에 그대로 등장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모르쇠 전략이 전략 1인데 이걸 구사하려는 시도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가 간담회를 3일쯤 했다면요. 박근혜는 문영표 진술을 확인한 다음에 전략 1을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2로 나갔을 겁니다. 나 솔직히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건 국익을 위해서였다. 이렇게 나가야지 조금이라도 더 버틸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를 더 강조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박근혜가 문영표를 너무 믿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어. 이걸 강하게 구사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 일 하루 만에 다 반박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전략 2를 구사했더라도 뭐 큰 차이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버틸 여지가 있었던 건 왜냐하면 보수 언론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루 상관으로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예상과 달리 문영표가 너무 빨리 불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문영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의 의리라는 거는요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예, 문영표 앞에 특검이 야, 너 시나리오 짰다며 국민연금이 문건 다 있다 보여줘?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죄수복 입고 감옥에 한 사흘만 있으면은요 내가 다 뒤집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살기 위해서 다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지 사흘도 못 버티고 바로 박근혜가 시켰다 이렇게 털어놓겠죠. 예. 그리고 아마 특검은 문영표 입에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 생각하면서 엄청 비웃었을 것 같아요. 바로 반박이 돼버렸으니까요. 예. 아무튼 천운도 박근혜 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신년 기자간담회 마지막 발악도요. 곧 분쇄될 것 같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어쩌면 특검이 박근혜하고 삼성이라는 이 거대한 두 산을 한꺼번에 단죄하는 그날이 한국 역사에서 기필코 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갖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예. 아이고 참 죄가 누적되더니 이렇게 천벌이 임박했군요. 그렇죠. 예. 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월요경제학을 쉬었습니다. 예, 화요경제학으로 해서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그 팬덤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레미 홀든이라는 유명한 마케팅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요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굳이 이 책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마케팅 관련자들이 아니시라면은요. 이 책은 전형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다룬 책이기 때문에 저도 사보지는 않았어요. 서점에서 우연히 집혀서 그냥 선자리에서 쭉 읽어본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꼈던 건 어떤 기업이 물건을 팔 때요. 팬덤을 활용한 마케팅을 굉장히 상세히 다룹니다. 근데 그 사례에 정치인들의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물건을 파는 마케팅은 정치인이 표를 모으는 마케팅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전제를 두고 책을 전개를 해요. 근데 이 책이 주장하는 바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중은 의외로 이성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굉장히 감정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돌아갈 것도 없이 우리가 2012년 대선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건 정말 미친 선택이었죠. 물론 부정 개표 이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근데 정작 대중은 그런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책에 따르면은요. 그렇다면 그 감정적인 선택을
정치인이나 기업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 책의 첫 번째 과제고요. 예. 두 번째로 이 책이 주장하는 중요한 결론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인데 광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광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절대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책 중간에 보면 이런 제목이 나와요. 광신자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소제목이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폭적인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치인이건 기업이건 반드시 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광신자들을 버리고 가야 한다. 예. 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정치인들하고 기업들이 이 광신자들을 못 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 혹은 제품의 인기도를 못 끌어올린다는 결론을 냅니다. 홀든의 주장을 단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소비자층 혹은 유권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팬덤을 구분을 하는데요. 예. 첫 번째 그룹이 광신자 그룹입니다. 2번 그룹이 신봉자 그룹, 3번 그룹이 신도 그룹입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이 신도 그룹은 요즘 말로 하면은 가장 좀 일반적인 대중이에요. 그리고 1번 그룹 광신자 그룹은 이런 그룹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바 이런 그룹들인 거죠. 예. 이 광신자 그룹은 누구를 너무나 사랑해요. 어떤 제품을 너무 사랑해서 결과가 어떻든 간에 홀든 표현입니다. 앞장서서 대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영향력이 있는 외부자로 비치는 걸 좋아한다. 음모를 세상에 까발리기를 좋아한다. 얼리 어답터의 성격이 있다. 예. 그리고 타협이나 희석의 기미가 있으면 공격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아이고 뭐 확실하게 김어준이네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예. 아 정말 추방해야 돼. 많이 의식을 진짜로 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 여담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광주에서 저희 만나 뵀었잖아요. 예.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듣고 계셨더니 김용민 PD님께서 버럭하셨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왜 이런 걸 듣고 계시냐고. 아니 뭐 처음엔 버럭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팟빵으로 듣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들었기 때문에 뭐 유튜브로 듣는 건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분들은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예. 네, 그럼 뉴스 공장은 그 공중파나 유튜브로 들어주시는 걸로. 글쎄 말입니다. 팟빵으로 듣는 몰지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 말아주십시오. 근데 이 홀든이 주장하는 이 광신자 그룹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거죠. 그 팬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자기의 지식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룹 중에서 내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공격을 받으면 음모론을 제기하고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룹이 신봉자 그룹인데 신봉자는 홀든 표현이 이렇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중시하는 그룹. 그리고 자기가 무엇에 저항할지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야 비로소 어떤 것을 지지하는 그룹. 그래서 지지가 맹종이 아니고 이성과 논리의 판단 위에 서는 그룹. 이게 2번 그룹입니다. 3번 그룹 신도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하죠. 대신 실용적인 타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그룹이 다수일 때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리고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극단적이거나 과장된 의견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이 신도 그룹들은 1번 그룹인 광신자 그룹보다도 2번 그룹인 신봉자 그룹을 훨씬 더 잘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홀든이 여기서 팬덤을 유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룹으로 보는 건 2번 신봉자 그룹입니다. 1번 광신자 그룹은 빨리 지지하고 빨리 구매하고 열렬히 지지를 하는데 2번 그룹은 신중하게 지지하지만 꾸준히 길게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3번 신도 그룹이 누구를 따르느냐? 신봉자 그룹의 구매를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알리거나 정치인이 자기의 지지를 확산시키려고 할 때요. 중요한 건 1번 광신자 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장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 그룹은 또 너무 공격적이고 오히려 이 광신자 그룹이 나서면 나설수록 3번 신도 그룹은 더 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영향력을 확산시킬 때 2번 신봉자 그룹을 공격하라는 거죠. 문제는 많은 정치인들이요. 1번 광신자 그룹의 지지가 너무 강하니까 여기에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머무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나 당신 아니면 나 죽어요. 당신에 반대하는 놈들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러면 사람인데 왜 마음이 안 동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데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나중에 캠페인을 해보면 그 사람 한 표일 뿐이고요. 결국은 그 사람 표 때문에 신도 그룹이 대거 이탈해서 선거에 패배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는 겁니다. 홀든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소수 마니아들만을 겨냥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저변을 다수의 대중으로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기업들은 광신자들의 반응에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오히려 정말 겨냥해야 하는 사람은 중간자 집단의 신봉자다. 광신자는 열렬하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는 존재다. 이들의 극단적인 성격과 과대한 추종은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기 쉽다. 광신자 집단은 제품에 대해 먼저 알고 싶어하고 자기가 구매한 제품에 열렬한 지지자가 된다. 문제는 변덕도 심하다는 것이다. 반면 신봉자는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을 원한다. 그들은 무엇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평가하고 지지에 나선다. 신제품의 최초 사용자가 되지는 않지만 일단 선택하면 가장 철저하고 충성스러운 지지자가 된다. 그래서 홀드는 기업이건 정치인이건 광신자들을 포기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초의 지지자이고 목소리가 크고 이런 충실한 지지자들이어서 이들을 포기하는 게 굉장히 무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보다 많은 신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지 아마 다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들어와서 저한테 이렇게 되게 거친 언사로 항의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싫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그 메일을 이렇게 보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메일을 보내신 분이 누구를 지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친 언사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막 표출하는 광신자적 자세를 가지면은요. 그게 안타깝게도 그분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좋은 효과가 안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치인도 언젠가는 그 광신자 그룹을 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거스리는 건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태도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조금 아둔한 행동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자기가 어느 정치인을 지지한다면 광신자가 되지 마시고 신봉자가 되셔야 됩니다. 신봉자는 신도들을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 스스로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호소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매력을 설득력 있게 전파를 해야죠. 그런데 안 맞는다고 욕부터 터뜨리면 물론 그분의 정신 건강에는 그게 좋을지 몰라도 지지를 하는 정치인에게는 오히려 큰 해악이 되고 나중에 정치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권 후보들의 경쟁이요 보다 매력적이고요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다 아름다운 한판 승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조금 찾고요. 광신자가 아니라 멋지고 매력적인 신봉자가 돼서 아름다운 매력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자기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걸 홀든의 팬덤의 경제학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02년 대선 때였는데 그때 정몽준 후보에게 크게 밀리던 노무현 후보 이 지지자분들이 그 일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옷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명 한 명이 다 간지가 납니다. 뭐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옷차림부터. 근데 이분들이 팝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노무현 지지를 표하는데, 저 그거 보면서 통상 이제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유니폼을 입고 노가바 갖고 이렇게 선거운동하는데, 아니 이분들은 진짜 자기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나와서 너무 매력적으로 춤을 추고, 말씀 그대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여기서 확신했어요. 노무현은 글쎄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질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지자들이 매력적이면 확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진짜 저는 그때 보면서 노무현은 선거에서 지더라도 정치에서는 지는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 이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노무현의 승리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렇죠. 네. 지지자들이 결국 이제 그 후보 지지의 어떤 그런 출발점이구나, 게이트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이원배 기자님과 함께 팬덤의 경제학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이원배 기자님의 말씀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지 상당히 또 궁금해지고요. 좀 간지나는 그런 지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표명해 봅니다. 자, 이원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공화국 논평. 은인 전두환 동지에게 쥐뿔도 모른다는 말을 들음으로써 쥐명박과는 총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받은 박근혜 동지께서는 새누리당에서 친박들을 내쫓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진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재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같은 성직자인 최태민 목사님은 물론 간첩 이석기만도 못한 임명진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진은 이정현, 최경환 등을 지목하며 탈당을 요구했다. 이에 이정현은 탈당을 하고 최경환은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고 울부짖었다. 아버지 박정희 동지 몰락의 배경 부마 항쟁의 앞잡이였던 목사 임명진이 박정희 동지 딸 박근혜 동지까지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임명진은 새누리당이 죽어야 보수가 산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배신자 집단, 즉 개혁 보수신당을 말하는 것이다. 고로 새누리당이 죽어야 한다 함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임명진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청와대로 불려가 왜 혼나는지도 모른 채 박 동지에게 욕을 처먹었던 이재용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임명진은 박근혜 동지를 향해 신문도 안 보느냐 이렇게 조롱했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박 동지가 신문 같은 거 안 읽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는 임명진이 청와대에 CCTV를 설치해서 지켜보았다는 방증으로 그가 관음증 환자이며 동시에 국가 최고 보호시설 무단 침입이라는 국기문란의 주범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렬히 사죄하며 임명진은 사약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청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박래용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화산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답니다. 역사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불의가 가고 정의가 오지 않는다. 역사는 그냥 발전한 적이 없다. 기득권 수구 세력이 변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의 진보는 이름 없는 수많은 개인들이 힘을 모을 때만 가능했다. 4.19 혁명이 그랬고 60 항쟁이 그랬다. 그렇게 죽어라 애써도 역사는 직선이 아닌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이탈리아 역사학자 비코는 말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세월을 허송했다. 박근혜, 이명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손으로 뽑았다. 그 사이 금쪽 같은 시간이, 기회가, 에너지가 강물처럼 흘러갔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흐르는 강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2000년 전 폼페이 사람들은 베수비오 화산을 끼고 살면서도 희희낙낙하다가 하루아침에 4m 두께의 화산재에 파묻혔다.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일이 닥쳤는지 잘 모르는 모습 그대로 발견됐다. 기존의 특권 세력들이 이들과 똑같다. 기득권 세력들은 다른 세상을 사는 듯 살아왔다. 촛불은 박근혜의 무능뿐 아니라 재벌, 검찰, 정치, 언론 등에서 그동안 자행돼 온 불의와 시민의 분노가 만난 곳에서 등장했다. 시민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마그마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뿐이다. 새해에는 불평등, 불공정, 불의의 구체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특권과 반칙, 불법과 협잡이 판치는 세상을 끝내야 한다. 촛불은 화산 폭발의 전조다. 민심이란 화산의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화산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다. 네, 그 화산이 무엇일까요? 정권 교체일까요? 네. 그런데 그 정권 교체가 정치 세력의 교체로만 끝난다면 이 혁명은 분명히 한계를 내재할 것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